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밤 7시 47분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녹화하고 저녁에 좀 쉬려고 오늘 녹화를 빨리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한국장부터 또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왔습니다. 전날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1%대 하락했던 걸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차는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거는 없고 보시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이죠. 어디 박스권이냐? 뭐 317, 321 뭐 이런 구간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이런 박스권은 사실 뭐 하도 촘촘하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더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잘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콜옵션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콜옵션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은 저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계속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추세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선을 밀리게 된다면은 하락행자로 자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모릅니다.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지만은 이게 뭐 진짜 반등인지 어쩐지는 솔직히 이런 모습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오늘 모습만 보고도 내일이 짐작이 되는 정도라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뭐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확 감싸버리거나 오늘 여기서 장대양봉 나와갖고 선물이 다시 320이나 325 정도대로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뭐 내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0.5% 상승한 정도로는 솔직히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서는요. 어쨌든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지금 뭐 이런 점들. 콜옵션이 오늘도 뭐 살짝 반등은 했지만은 의미 있게 절벽 뒤로 물러난 건 아니고 아직도 한 발만 더 내딛으면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의 움직임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으로 약하구나. 여기서 반등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한 가지를 좀 더 보자고 한다면은 뭐 이건 참고만 하시는 건데 잘못 눌렀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게 옵션 누적 포지션인데 오래간만에 또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수의 하락을 막고 있는 거는 기관입니다. 기관. 옵션으로 지수 하락을 막고 있는 기관입니다. 콜옵션 쪽에는 다들 별 감흥이 없어요. 콜옵션 쪽에는 다들 이렇게 베팅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액수들이 얼마 안 되고 단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개인이 지금 둘이 힘을 합쳐서 여기 있네요.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325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일단 325가 제한이고 아래쪽으로는 가려고 하니까 풋옵션 매도가 많이 깔려 있죠. 여기 보시면요. 특히 보셔야 될 게 기관이 풋옵션 매도를 비교적 내가에다가 좀 내가라고 해야 되나? 외가구나. 근내가 정도에다가 한 2거리 한 2포인트, 5포인트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지금 이렇게 매도를 좀 많이 깔아놨고 외국인들이 310짜리, 307, 305 여기다 매도 많이 깔아놨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하락은 기관이 막고 있고 당장은 기관이 여기서 철수하고 지수가 좀 더 밀린다면 외국인이 방어를 하는 꼴이 아마 되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가뿐하게 들으시고 제가 이런 얘기보다 지금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얘기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환율, 원달러 환율하고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지금 굉장히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볼까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오늘 봉만 봐서는 뭐 내일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큰 흐름만 좀 살펴보자면 먼저 환율. 자, 원달러 환율 일봉입니다. 원달러 환율 일봉. 아래쪽으로 내려 꽂혀서 폭락하는 게 워낙 강세죠. 한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꽂히면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더라면은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슬슬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이게 폭락과 폭등이 항상 꼭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한쪽으로 많이 가고 싶으면은 폭등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많이 폭락하고 싶으면 오히려 폭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떤 목표치가 크게 아래쪽으로 가려면은 보세요. 요런 구간이 좋다는 겁니다. 요런 구간이.
요게 건전하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요게 건전한 강세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진짜 멀리 갈 수도 있고 진짜 그 오랫동안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을 보자고요. 이런 모습들 아니면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게 보시면은 뭐든지 다 그래요. 이렇게 변동성을 강하게 주면서 이런 게 심각하게 아래쪽으로 내려 꽂아버리면은 오히려 뭐다? 반등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만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9월 14일 날 6.7원 빠졌고 9월 15일 날 1.3원 빠졌고 9월 16일 날 6.8원 빠졌고 9월 17일 날 3.7원 빠졌고 오늘 9월 18일 날 현재 8.8원 빠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락폭이 가팔라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어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끝자락에서 오히려 하락률이 더욱더 가팔라지다가 더 이상 안 빠지거나 뭐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런 데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갈수록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다 반등이 나오고 그러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과연 이게 외국인들이 진짜 원화가 좋으려고 진짜 원화 강세가 되고 진짜 한국이 건전하려고 이렇게 원화를 초강세를 단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반대쪽도 생각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제 코스피하고 미국과 한국이 왜 디커플링 되는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강했던 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는 사실 그 왜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더 강한지에 대한 이유가 정당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면 아니면은 그런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강한데 그때 당시 미국에 무슨 버블이 껴있거나 그렇다면은 뒤가 안 좋은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한번 좀 대략적으로 좀 옛날에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최근 10년에는 박스피로 들어와 버리면서 미국보다 강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 그래도 한국 경제가 좀 더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당시 실물 경기가 훨씬 좋았던 그때 당시를 좀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한국이 미국보다 강했던 경우들이 종종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 구간이 보이네요. 9.11 테러 직후 9.11 테러 직후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때는 사실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98년 IMF 때 한국 지수가 거의 70%가 반토막이 거의 70%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 IMF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반등도 강했었고요. 반등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보다 더 약하게 더 많이 빠지고 있던 증시에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투매 현상이 나타나니까 한국은 어떤 투기적인 요소로 인해서 폭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폭등 나올 때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 S&P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구간에 S&P는 고점이 계속 똑같거나 살짝 낮아지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계속 강하게 초강세를 보였었죠. 어떻게 됐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요렇게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이 디커플링 되었던 때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전반적으로 요 구간이 전부 다 한국이 미국보다 초강세였던 때. 사실 근데 이때는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뭐하고 이때는 그냥 한국의 상대적인 강세가 꾸준히 이어졌던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왜냐면은 이때도 진짜 기업들 실적이 좋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잘 나갔기 때문에 이때는 미국보다 신흥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증시가 강했었죠. 예를 들면 뭐 건설주, 증권주, 막 화학주, 정유주 이런 거 다 올라버리고 그때 그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으니까 정말 좋은 시기였죠. 그죠? 이때 좋은 시기에 한국이 당연히 미국보다 실적이 훨씬 좋았고 이익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도 가팔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당화가 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버텼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은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자, 2007년, 2008년 여기 지수 고점을 만들 때 지금 와서는 여러분들 알죠? 아, 이게 버블이었구나 라는 거를 지금 와서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린 지난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때 주식이 너무 비싸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었구나 라고 알고 있죠. 자, 이때는 버블이었습니다. 그죠? 버블이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알고 나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어느 구간을 보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이 구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땡겨서 이렇게 보시면 대충 이 구간까지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대충 이 구간 정도 볼게요. 자, 한국은 여기서 고점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고, 그죠? 한국은 고점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죠? 그 와중에 미국은 어떻게 됐다?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살짝 높아지고 그 다음에 꺼졌죠. 미국은 한 번, 두 번, 세 번, 3산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추세선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게 별로 꺾이지 않았었죠. 누가 봐도 한국의 더 추가적인 강세 구간이었죠. 어떻게 됐나요? 근데 뒤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금융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사례가 좀 더 있긴 한데 지금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는 이 정도 제공을 해주는 기간이 여기 정도밖에 제공을 안 해줘서 제가 이것만 보고 있는데요. 이 보통 한국 코스피라든가 어떤 신흥국 같은 거, 그러니까 주로 부실한 자산들, 우량한 자산들이 있고 부실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비유를 하자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우량하잖아요. 코스피는 더 좋은 기업들이 있고 코스닥은 더 부실한 기업들이 있고, 주로 이런 특징들이 있긴 있어요. 만약에 이 버블이고 진짜 정점이게 되면은요, 이 부실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우량주고 한국은 계잡주잖아요, 그죠? 계잡주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요즘은 워낙 강하니까. 아무튼 미국이 우량주고 한국이 신흥국이니까 좀 더 좀 약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시세의 끝자락에서는 우량주가 아닌 좀 약한 주식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미국이 꺾여 내려가면은 다 같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한국 주식은 솔직히 지금 와서 제가 뭐 별로 비싸다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어요. 코스닥은 좀 과하긴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코스피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아직도 말씀을 딱히 못 드리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 위험하거든요. 미국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 주도주인데 그게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죽으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중국이고 한국이고 소용없어요. 자금 시장이라는 게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이 나 죽는다 그럼 다 같이 죽는 거라서, 어쨌든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미국 나스닥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이 분명히 주식이 더 강할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전염병 코로나 사태에서 질병과 경제 성장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했어요. 그죠? 다 잡긴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한국으로 더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 레벨 자체가, 물론 한국 자체가 미국보다 비싸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완전 이게 코로나 직전 저점보다 이게 높아질 수 있느냐, 지금 이 코로나 저점보다 높아져 있는데 빨간 선이 코스피죠. 이 부분이 이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이 밑에 라인에 있었으면 몰라. 지금 이제 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더군다나 미국이 꺾이는데도 여기서 버티고 있다? 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이 상황이 어떤가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요 파란 선인데, 이렇게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이상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는 강해질랑 말랑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최근에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조합해보면 뭔가 하여튼 더러운 냄새가 나긴 난다라고 좀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07년도 이런 때 뭐 미국이 한국보다 막 버블 막판에 더 강했던 거, 그리고 뭐 큰 이유 없이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 뭐 달러의 강세 이런 거 하여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조금 꾸리꾸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는요. 미국장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네요, 그죠?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난리 브루스를 추면서 끝낼지 아니면은 차분하게 롤오버 하면서 조용히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직 밤 8시밖에 안 되기도 했고요. 아직 미국 본장과는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았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어제 저점 부분 S&P입니다. 어제 S&P 저점 부분 터치 안 했으니까 아무튼 뭐 터치 했든 안 했든 일단 여기서 반등 주고 올라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절반선 여기 정도 테스트 하겠죠. 여기 정도 테스트하고 이거 돌파 한 차 가면 위쪽으로 간다.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뭐 물론 조금 약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선에 터치 안 하고 이렇게 여기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절반 선 넘어가서 안착하기 쉽겠구나라 생각할 수 있겠고, 반면에 얘는 어때요? 위에 있는 박스권 고점도 터치 못하고 아래쪽에 저점은 낮춰놨으니 약하구나. 약하니까 상식적이 만약에 여기서 특별한 힘이 더 시장의 힘이 더 작용하지 않는다면 얘는 중간선에 터치하지 않겠네? 라는 거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일단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장에 어떤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그죠? 유럽이나 한번 보고 마칠까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아마 근데 유럽도 박스권일 거예요, 그죠? 특별히 뭐 지금 FOMC 회의 이후에 아직까지 FOMC 회의가 이제 저기 요 날이었잖아요. 9월 16일이었잖아요. 16일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FOMC 회의라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요리사 손목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그 무거운 어떤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제대로 요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S&P도 계속 박스권이고 나스닥도 박스권이니까 아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박스권, 그죠? 계속 박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뭐 뭉뚱그려 말하긴 뭐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삼각쇠기형, 삼각수렴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대충 박스죠, 뭐, 그죠? 박스 안에서 아직 변동성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미국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뭐 월요일부터나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방향성은 알 수 없죠. 방향성은 알 수 없는 거고. 뭐 독일보다 조금 약한 뭐 범유럽 지수라고 하죠. 뭐 유로스톡스 이런 거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조금 약한 뭐 삼각 수렴형. 아무튼 얘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죠. 네.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이제 어떤 시세가 나긴 나겠죠. 미국이 하여튼 방향 정하면은 미국 따라서 갈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염병에서 국민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경제도 지키지 못했다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국민들 건강도 지켰고 경제도 지킨 그런 나라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요 위에 가 있긴 한데 이 코로나 직전 고점보다 넘어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솔직히 이 말이 되냐 이거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기업들 실적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하도 미래 전망을 안 좋게 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해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있다? 그죠? 정당화가 될 수 있으려나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라는 거죠. 고개를 한번 좀 갸우뚱해 봅니다.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